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9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공천 파동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지역구 후보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를 확정했습니다. 당내 경선에선 광주 현역 물갈이 바람 속에서도 친명 민형배 의원은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 종로 총선 후보로 곽상원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옛 선거구에 사위가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 지역 현역인 최재형 의원을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한 만큼 오는 4월 본선에서 여야 간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는 곽상원 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받아 후보로 출마합니다. 종로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출마가 거론됐던 곳입니다. 두 사람은 곽 변호사에게 사실상 양보한 뒤 각각 경기 성남 분당갑과 서울 중성동갑 후보로 뛰게 됐습니다. 친문계와의 갈등 등 개파 간 내용이 심상치 않은 만큼 종로 공천 과정에서 노무현계 인사를 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좀 단합하고 사실 뭐 친 DJ, 친노, 친명, 친문, 그다음에 신진 인사 이런 거 가리는 거 없이 어쨌든 여기서 좀 대타협의 길이 생기길 빨리 희망합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윤호중, 박상혁 등 현역 의원 2명과 원외 인사 3명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윤 의원과 박 의원은 각각 기존 지역구인 경기 구리와 김포 을의 공천장을 또 받게 됐습니다. 본선에 앞서 예선전을 치러야 하는 지역구 4곳도 공개됐습니다. 대표적 친명계 박성준 의원은 서울 중성동 을에서 정우준 전 의원과 호남에선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 간 경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당내 경선에선 광주 동남을 현역 이병훈 의원이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패배하며 호남 물갈이 바람을 넘지 못했습니다. 반면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민형배 의원은 공천을 확정해 지금까지 광주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현역이 됐습니다. 서울 관악갑 유기홍, 경기 안성 최혜영 의원은 원외 도전자에 패했고 현역 이용선, 김주영, 소병훈, 이정문 의원은 본선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명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을 전략지역으로 의결해 전략공관위에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지역으로 지정되면 한 명의 후보가 전략공천되거나 제한 경선을 치를 수 있는데 이번 공관위의 결정은 사실상 홍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이른바 컷오프 조치로 해석됩니다.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근택의 기동민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성북을도 전략공관위로 이관됐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비명계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르는 친명계 이수진 비례의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명계 5선인 안민석 의원과 변재일 의원의 지역구도 전략지역으로 결정돼 사실상 컷오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문계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이 전략지역구로 지정되자 오로지 어떻게든 홍영표를 막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홍 의원은 SNS에 자신에겐 도덕성 문제, 사법 리스크, 민주당의 진정성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 무엇도 없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역시 자신의 지역구가 전략지역구로 지정된 충북, 청주, 창원 지역구 5선 변재일, 경기 오산 5선 안민석 의원도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범야권 선거연대 관적에서 울산 북선거구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해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된 이상원 의원은 탈당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진보당 윤종호 후보에게 경선을 제의했지만 윤 후보는 답변을 회피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진보당이 강요한 야합은 선거라는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장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공천 갈등 속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거듭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탈당은 자유지만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인데 이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명문 정당이고 또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단합돼서
오로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고 하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저희는 충실하게 존중하고 이행할 것입니다. 최근에 탈당하시는 분들이 좀 한두 분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 규칙이 나한테 불리해. 또는 이 경기에서는 이기기 어려워. 라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뭐 자유입니다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총선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으로 내용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 차원의 전략공천 후보와 지역을 추가로 발표합니다.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어젯밤 위원회 회의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과 이현주 전 의원의 지역구 배치가 포함될지 또 추가 현역 물갈이 대상자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에서 김기현 전 대표와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중량급 인사들이 본선행 자격을 따냈습니다. 현역 강세 흐름은 이어졌지만 지역구 첫 탈락 사례도 나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영남 등 24개 지역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에서도 현역 프리미엄은 여전했습니다. 울산 남구을 김기현 전 대표와 대구 수성갑 주호영 의원 등 12명이 원외 도전자들을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경북에선 재선 김석기, 송원석 의원 등 6명 가운데 5명이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현역들이 방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신인 후보자들이 좀 득표율이 좀 낮더라고요. 상대적으로 현역 의원들의 성적표가 나빴던 곳은 부산입니다. 초선 이주환, 전복민 의원이 각각 김희정 전 재선 의원과 장해찬 전 최고위원에 밀려 고배를 마셨습니다. 대구 달서병 초선 김용판 의원은 권영진 전 대구시장에게 발목이 잡혔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한 첫 사례지만 그렇다고 정치 신인들에게 밀린 건 아니어서 인적 쇄신으로 보기엔 무색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여당은 인위적인 물갈이보다 이기는 공천이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제일 강한 자가 전도에 나가는 것이 그게 절대 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현역을 바꾸지 않는 것이 쇄신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는 특히나 민주당 쪽에서도 공격하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 관심 지역이었던 경기 성남 분당을에선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김민수 대변인을 누르고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서울 양천갑에선 구자룡 당 비상대책위원이 결선 투표 끝에 비례대표 조수진 의원을 꺾었습니다.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비례대표와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까지 포함하면 여당 현역 교체율은 이제 막 10%를 넘겼습니다. 40%를 넘겼던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차이가 큰데 남은 90여 개 지역의 후보 확정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9입니다.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한데 이른바 쌍특검법도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계되며 오늘 재표결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은 치열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선거구 획정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한석을 줄여 야당 강세 지역인 전북의 의석수를 유지하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거듭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고 반발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 현역들만 유리하도록 지역구 조정을 하자는 추가 조건을 내걸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박재호 의원하고 전재수 의원을 살리기 위해서 그 선거구를 그렇게 조정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부산의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획정이 안 되도록 하겠다. 반면 민주당은 말을 바꾼 건 집권 여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애초 부산에서 한석을 줄이자는 입장에서 양보해
구역 조정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조정을 하자라고 하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양당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서 좋다라고 합의를 사실상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부 협상에 들어가니까 이걸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고요. 교착 상태에 빠진 선거구 획정과 맞물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에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쌍특검법 재표결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지금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지금 통보를 해왔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선거법 획정안을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한가 좀 의문이 들어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더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일단 본회의 직전까지 선거구 획정 막판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합의가 무산되면 다음 달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도 있는데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거 39일 전 처리라는 역대 최장지각 처리 기록을 깰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박 차관이 어제 오후 연락처가 확보된 전공의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오후 4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강원지역본부에서 만나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공식 발표로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린다며 이번 대화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와 각 수련병원 대표는 물론 전공의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어제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지만 수치가 안 된 것으로 확인된 일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 절차를 앞두고 업무 개시 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업무 복귀 시한인 오늘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한 뒤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의대생 4명 가운데 1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의대상황대책팀이 전국 40개 의과대학 현황을 파악한 결과 그제까지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의 26%에 이르는 4,900여 명이 휴학기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학사 원칙 등에 따라 정당한 요건을 갖춰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6개 학교 소속 280여 명으로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된 의과대학 6곳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에 대한 엄정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또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을 반려하고 학생들에게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닌 점을 설명하도록 설득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이용료도 돌려주고 모델 사진까지 찍어준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솔깃한 분들 많으실 텐데 성공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신기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산한 뒤 체중 관리가 고민이던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다이어트 업체에 등록했습니다. 6주 프로그램이 300만 원에 달했지만 목표만 달성하면 이용료가 전액 환급된다며 입소문도 난 곳이었습니다. 돈을 돌려준단 말에 A씨는 큰맘 먹고 카드를 긁었습니다. 감량 목표만큼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보증금도 환불해준다라는 그런 광고를 보게 돼서 그러면서 그래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거기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A씨는 일주일에 3차례씩 업체를 방문해 마사지와 찜질을 받았고 식단도 적극적으로 조절했습니다. 그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업체 말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한 달 뒤에 환급된다더니 나중엔 계약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후기 사진만 찍으면 환급해준다고 밀었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좀 기다려달라. 계속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만 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길 4개월. 사진도 찍고 후기도 남겼지만 카드 결제는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본사 환급 명단에 A씨는 포함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름이 지금 생소한 거 보니까 그게 이름이 없는 거 맞아요. 저희들 부서이 많이 크니까 그 부분 다시 언론에서. 직접 계약했던 지점은 최근 환급 사례가 많아지면서 조금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말이 자꾸 틀려질 수 있는데 저희가 안 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고객분한테 조금 더뎌진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하지만 인터넷에는 A씨처럼 이용료를 돌려받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는 후기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록 환급 조건에 언제까지 돌려주겠다는 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전문가들은 이용자가 환급을 요구한 시점에 바로 돈을 돌려주는 게 맞는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반환 의무가 발생하겠지. 목표 달성 시. 계약을 이행을 안 한 거니까 계약 위반이지. 이미 4달 넘게 기다린 A씨는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내는 추돌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줄이려면 비상자동제동 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효과적이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멈추자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들이받습니다. 신호 대기를 하다 갑자기 부딪히는가 하면 거리를 좁히는가 싶더니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모두 70대 안팎 운전자가 낸 추돌 사고입니다. 어떻게 뒤에서 나 박았어. 어떡해. 이 같은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최근 4년 새 50%나 늘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고령 운전자 비중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면 급증세는 더 두드러집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필요성까지 거론될 정도인데 자진 반납률은 2%대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상자동 제동장치 ABS 설치가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실제 실험 영상을 보면 ABS가 달린 차량은 충돌 직전 멈춰섭니다. 자동 제동으로 막을 수 있는 고령 운전자 사고는 5건 가운데 1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방지 효과가 전체 평균보다 6%포인트나 높았지만 정작 고령 운전자 차량의 ABS 장착률은 16%에 그쳤습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있다 보니까 ABS 장착 차량을 구매 시에는 좀 보조금이 조금 지급이 되거나 아니면 보험료 할인율 인상되는 등의 그 재정 지원책이 좀 고령자 비중이 높은 일본을 벤치마킹하자는 건데 ABS 장착 차량의 한정에 조건부 면허를 내주는 제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27개월 만에 6만 달러의 문턱을 훌쩍 넘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지 시각 28일 오전 11시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8.85% 급등한 6만 1,074달러, 우리 돈으로 8,16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를 넘어선 건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상장 기업 가운데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거래소에서 퇴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연구기관장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주 환원과 관련한 특정 지표를 만들어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쁜 경우, 인수합병 등이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해상충이나 고객이익 유용 등 위법 위규 사항이 발견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는 공적 영역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제재 강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군축회의장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자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한 목소리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주영철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군축회의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의 국방력 강화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며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성미 주 제네바 대표부 군축회의 대표는 미국, 일본과 함께 만든 공동 발언문에서
북한이 개발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단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감옥에서 갑자기 사망한 러시아 야권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리의 장례식이 우여곡절 끝에 모스크바에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나발리의 부인은 푸틴 대통령을 괴물이라고 투쟁을 다짐했지만 남편의 장례식이 제대로 치러질지 확신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보리소브스코의 묘지. 사망한 지 열 나흘 만에 나발리가 묻힐 곳입니다. 눈 덮인 묘지에는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 외에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모스크바 강을 건너 2.5km가량 떨어진 교회에서는 장례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러시아 전통에 따라 신부가 주재하고 참석자들이 고인의 관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데 제대로 치러질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I'm not sure yet whether it will be peaceful or whether police will arrest those who have come to say goodbye to my husband. 유럽의회 본회의장에선 나발리의 부인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괴물이라 부르며 서방의 적극적인 대응을 호소했습니다. 보통의 방법으로는 푸틴에게 타격을 입힐 수 없으며 조직적인 범죄와 싸우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ou are not dealing with a politician, but with a bloody monster. 나발리의 사망 원인과 타살 여부 등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어느 하나 밝혀진 게 없습니다. 앞서 나발리의 어머니는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장례식을 비밀리에 치를 것을 협박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근처 핵무기 공장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류재훈 기자입니다. 소방차가 도로 양옆에 시뻘건 화염을 헤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화염이 도로까지 덮치고 불꽃까지 튀면서 아슬아슬한 순간이 이어집니다. 산불로 인한 짙은 매연은 거대한 띠를 형성하며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텍사스주 북부 페넨들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이미 서울 면적의 2배가량을 태운 뒤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We're in the tornado zone and fire zone here the last few years. You know, I'd call it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but I'm not woke. It happens every year about this time. 주 당국은 일대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비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도로 곳곳도 폐쇄하고 일부 학교도 문을 닫았으며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산불이 번지면서 근처 핵무기 공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공장은 1991년까지 핵무기를 만들었고 이후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급히 가동을 중단하고 소방시설과 필수 인력만 남겨놓고 전원 대피시켰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강풍과 낮은 습도 등 산불이 나기 좋은 환경인 요즘 중부의 여러 주에 화재 위험 경보를 내려놓은 상태여서 산불 피해 지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욱입니다. 미국에서 AI 동영상 생성 시스템 소라가 공개되자 중국도 자체 AI를 활용한 만화 영화를 내놨습니다. 중국의 AI 개발자들은 미국과의 격차를 1에서 2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고전시의 창작 배경을 소재로 한 7분짜리 만화영화 시리즈입니다. 이번 주부터 관영 CCTV에서 방영 중인데 시청률 4%를 넘길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중국의 자체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完全采用纹生视频的技术生产出了今天给大家呈现的这个动画片。 앞서 지난 15일 미국에서 선보인 AI 동영상 제작 시스템 소라에 대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정치협상회의 위원이자 중국 최대 사이버 보안업체 창업자는 이렇게 경쟁심을 불태웠습니다. 本质上还是软件嘛，所以呢，现在这个落后的时间，我觉得大概也就是1年到2年的时间，是可以去解决的。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라는
하드웨어 장벽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과학기술 자립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양회에서도 AI는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정치 사상 검열은 AI 활용의 내용 측면에서 유리천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이 챗 GPT의 대항마로 내놓은 어니봇,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를 상징하는 숫자를 입력하자 경고 문구와 함께 채팅을 중단해버립니다.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참여가 AI 응용 프로그램 발전의 토양이 되는 만큼 중국 스스로 족쇄를 채운 채 경쟁에 뛰어드는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프로농구 서울 SK가 고향 소노를 98대 66으로 완파하고 공동 3위로 도약했습니다. 서울 SK는 고향 소노와의 홈 경기에서 원희가 23.15발 리바운드, 허일영이 15점, 오세근이 12점을 확답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SK는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12명의 선수가 모두 득점을 올렸고 부상으로 결장했던 고향 소노의 슈터 전성현은 복귀전에서 3점슛 3개를 포함해 11득점으로 선전했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는 안양 정관장을 98대 81로 이기고 부산 KCC를 밀어내고 5위로 올라섰습니다. 알루마가 26.15리바운드로 맹활약했고 장재석이 15점, 이우석이 14점을 넣으며 팀의 완승을 견인했습니다. 정관장은 9연패로 구단 역대 최다 연패를 기록했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3일절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모레는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점차 충청지방에도 영향을 주겠고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의 최고 40mm, 전남과 경남의 최고 20mm가 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제주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3도, 대전 4.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서울 8도, 광주와 대구 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밤사이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 3일절 연휴 동안에는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3일절에는 호남 서부와 제주도에, 토요일에는 일부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번 추위는 토요일 아침 절정에 달한 뒤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충남과 세종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할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천 배제한 데 이어 친문계 좌장인 홍영표 의원까지 사실상 컷오프했습니다. 이른바 명문 갈등도 폭발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탈당은 자유라며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친문계 구심점인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 인천 부평을을 전략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선거구에 새 후보를 당 차원에서 전략 공천하거나 제안 경선을 치르도록 한 겁니다. 지역구에 기반을 둔 현역 의원에겐 사실상의 공천 배제, 즉 컷오프 통보와도 같습니다. 전략지역 6개 지역은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그 본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명계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과 변재일 의원의 선거구도 전략 지역에 포함됐지만 친문계의 반발은 특히 거셌습니다. 이틀 연속 친문 핵심 인사를 겨냥한 공천 심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홍영표 의원은 전략 지역 지정을 친문 밀어내기로 규정하고
추가 탈당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가는 걸 저는 오히려 뒤에서 즐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한 5에서 한 10명까지 될 수도 있다. 전날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가세했습니다.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촉구하며 자신의 거취는 그 답변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탈당과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재고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는 절박함이 제 가슴 안에 있습니다. 비명계의 이탄 탈당에 이어 친문계의 집단 행동 가능성까지 파열음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 공천 심사에 열쇠를 쥔 이재명 대표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옳지 않다며 입당도 탈당도 자유라고 못 박았습니다.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이렇게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국면에 접어들면 내홍 역시 잦아들 거란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분당이란 말이 나올 만큼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라 내분을 수습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파열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명계인 서른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서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를 향해 연산군처럼 자신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고 아부하는 사람만 곁에 두며 전체주의적 사당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고통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경이 울고 싶은 심정이죠. 혼자 있으면 콩콩 울고 싶은데 근데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연히 일어나서 잘못된 것과 싸워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영입 인재들과 함께 지난 1일부터 전국을 돌며 진행해온 강연 토크 콘서트 사람과 미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당 인재위원회는 오늘 저녁 경기 부천시청에서 윤석열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희망의 대한민국을 모색하는 경기 인천권 콘서트를 엽니다.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중성동갑 공천 배제 등을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행사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가 공천 관련 추가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4월 총선 후보자를 정하기 위해 24개 지역구에서 치른 당내 경선에서 김기현 전 대표와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본선행 자격을 따냈습니다. 울산 남구을 김기현 전 대표와 대구 수성갑 주호영 의원 등 12명이 원외 도전자들을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쥐었습니다. 수도권 관심 지역이었던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김민수 대변인을 누르고 재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또 초선인 부산 연재 이주환, 부산 수영 전복민, 대구 달서병 김용판 의원은 지역구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경선에서 패배했고 김희정 전 의원과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각각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에 관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오늘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협상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자 야당 강세인 전북 지역 의석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한 석을 줄이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부산 지역 조정을 추가로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4월 총선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을 수 있다며 이른바 쌍특검법과 연계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획정안 관련 요구를 관철하려는 지렛대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려는 마음에 결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의료대란 소식입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까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대표자 등의 집을 직접 찾아가 업무 개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미복귀자들을 법적 조치하기 위한 효력 다지기로 보이는데 전공의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일부 전공의 집을 찾아가 업무 개시 명령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9,200여 명 가운데 대표성 있는 전공의나 명령을 송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 중심으로 찾아간 겁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까지 대동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 절차를 앞두고 업무 개시 명령의 송달 효력을 더 확실하게 다져놓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오늘 업무 개시 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각 수련병의 전공의 대표자들의 자택에 찾아가 직접 업무 개시 명령을 하며 전공의들을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공의 단체는 여전히 별다른 공식 입장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각 병원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렇다 할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 병원에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지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늦지 않게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거듭해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대로 간다면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면허 정지가 불가피한 상황. 정부는 업무 복귀 시한이 지난 뒤 첫 정상 근무일인 다음 달 4일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파악해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 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직접 전달한 정부의 조치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브리핑에서 정부의 모습이 처벌을 통한 겁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개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은 초안에 대해 사망사고가 면책이 아닌 감경의 대상에 불과하고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다수 포함돼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 2,000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가지기가 어렵다면서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제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눈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동부 지역의 요충지 아우디 이우카에 이어 근처 마을에서도 연이어 퇴각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발칸 반도를 방문해 이 지역 국가들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동부 지역 군사적 요충지 도네츠크주 아우디 이우카를 러시아에 넘겨줬습니다. 러시아는 아우디 이우카 부근 마을 두세 군데까지 점령한 뒤 러시아 국기를 다룬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Находимся в населенном пункте Ласточкино. Также продолжаем освобождать территории, новоиспеч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фашистского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에 더 적합한 지역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잇따른 퇴각은 서방이 약속한 군사 지원이 지연되고 미국의 추가 지원 예산안이 공화당의 반대로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심각한 포탄과 군수물자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 등 곳곳에서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이후 처음으로 발칸 반도를 방문해 이 지역 국가들의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That is the biggest
and the most fundamental initiative of everybody, just to give us in time, if they can, if they made a decision before to support us. And I think this is the question of will we stand or not. 발칸반도 최대 군사 강국인 세르비아는 러시아의 오랜 우방입니다. 이처럼 친러시아 국가들도 참석한 정상회의에서까지 러시아에 맞설 무기 지원을 호소할 만큼 우크라이나의 사정이 절박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포탄 등 군수물자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가 적어도 몇 달 동안 전장에서 후퇴를 거듭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감옥에서 급사한 알렉세이 나발니의 장례식이 현재 시간 3월 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엄수됩니다. 나발니의 부인인 율리아 나발나야는 2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장례식이 내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6일 러시아 당국이 나발니의 사망 사실을 발표한 지 14일 만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서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사흘째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산림청은 텍사스 팬핸들 지역 5곳에서 각각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스모크하우스 크리크 산불은 서울 전체 면적의 3배가 넘는 총 50만 에이커, 2,000제곱킬로미터를 태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산불은 텍사스주의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화재로 기록됐고 발화 이후 사흘 동안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서 진압률이 0%로 보고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3.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잠정치는 지난달에 발표된 속보치 3.3%에 비해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3분기의 4.9% 성장에 비해서는 기세가 꺾였지만 고금리 기조에도 6분기 연속으로 2% 넘는 성장세를 보인 건 선방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원이 된 헝다에 이어서 경영난을 겪어온 대형 개발업체 비고이 위안도 청산 심리를 받게 됐습니다. 비고이 위안은 오는 5월 17일 홍콩 법원에서 청산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권자 측은 비고이 위안이 16억 홍콩 달러, 우리 돈 약 2,700억 원의 채무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청산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 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추돌 사고를 낸 차량이 인도옆 낭떠러지로 떨어져 5명이 다쳤습니다. 인천에서는 불길에 휩싸인 차량을 두고 운전자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SUV가 완전히 뒤집혔고 내부에는 사고 충격으로 에어백이 터져 있습니다. 운전자는 들것으로 옮겨집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강서구에서 SUV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는 인도 안전 펜스를 뚫고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20대 SUV 운전자 등 5명이 병원에 옮겨졌는데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탑승자들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인천시 서구를 지나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이 15분 만에 진화했는데 현장에는 운전자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화재 직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사라진 운전자를 찾고 있습니다. 도로에 가축 사료가 흩뿌려져 있고 화물차는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충남 보령시 웅천읍도로에서 2톤 화물차가 갓길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곡선 주로를 달리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에는 전북 군산항 7부두에서 배에 실린 화물을 검수하던 3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육지와 배를 연결하는 사다리가 추락하며 이 남성도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전북 완주군 모악산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이 백골 시신을 발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신분증 등을 토대로 시신을 1년 6개월 전 실종 신고됐을 당시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A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범죄 혐의점은 적다고 판단하고 유전자 검사와 가족 진술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48개 자치단체가 상수도관에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 억제 장비를 500개 넘게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장비는 상수도관이 부식돼 녹물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으로 설치비로만 모두 124억 원이 들었습니다. 또 부식 억제 적합 인증을 받기 위해선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부식 억제율이 최소 25%가 넘어야 하는데 지난 2016년 9월 이후 기준을 충족한 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제조 판매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삶의 소회나 특별한 순간 등을 영상에 담아 오래 보관하며 언제든 볼 수 있다면 특별한 의미가 될 텐데요. 전국 최초로 충북에서 지역민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영상 자서전 사업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6천 명 넘는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갑니다. 운동선수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과 고마웠던 사람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한번 되짚어봅니다. 자신의 삶을 영상에 담고 있는 사람은 49살 최미정 씨. 최 씨는 장애인 스포츠 선수로 20년 동안 수영과 스키 선수로 활동해 왔습니다. 20년 동안 모아두었던 메달을 꺼내면서 그동안 정말 힘들게 최선을 다했다. 나에게 그 응원도 하고. 이처럼 자신의 삶을 영상에 기록하는 영상 자서전이 전국 최초로 충북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시작한 이 사업에는 벌써 지역민 6,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60세 이상 어르신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충북 지역 주민 전체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올해에만 영상 자서전에 참여하는 주민이 10,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충청북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은 충북의 영상 기록물로 영구 보존되고 유튜브 등에 공개돼 가족과 친지, 지인 등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잘 모아놓는 일은 충청북도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개인으로서도 자기 삶의 기록을 영상으로 남겨놓는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전문 촬영팀이 찾아가 영상을 찍어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이 직접 찍은 셀카 영상도 영상 자서전에 등록할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3월을 하루 앞둔 오늘은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점차 충청지방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40mm, 전남과 경남에 최고 2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제주 산간에는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비가 그친 뒤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모레는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3도, 대전 4.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추워지겠습니다. 서울 8도, 광주와 대구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호남과 제주도에, 모레는 일부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